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정상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일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정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장 하면은요, 우리 인체 영양분을 흡수하는 어떤 뿌리 같은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 365에서도 여기에 관한 질환들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오늘 알아볼 개실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개실은 병이라기보다는 네. 하나의 인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실은 창자벽의 일부가 옆으로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주머니 모양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휴게소가 개실이라고 하면 됩니다. 휴게소, 개실입니다. 예. 그래서 개실이군요. 예. 이 개실을 안에서 보면은 장벽이 움푹 들어간 공간처럼 보이고 외부에서 보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개실은 식도에서 대장까지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대장에서 제일 많이 관찰이 됩니다. 대장 개실은 하나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개, 심지어는 수십 개까지 생길 수가 있고 주로 왼쪽 대장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오른쪽 대장, 맹장 쪽에 개실이 특별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원장님께 이제 진료받는 분들 중에 대장 내시경 검사하면 개실이 있네요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개실이 뭐예요? 혹시 뭐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는 편이죠. 요즘 40세가 되면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대장 내시경을 추가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환의 발생 빈도란 게 검사를 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죠. 요즘 대장 내시경을 하면 40대 정도면은 2에서 한 10%, 나이가 많아서 자꾸 증가하는 걸 고려하면 70세 정도면 한 40% 이상에서 대장 개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개실이 우리 몸에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개실이 증상 없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일부 선천성 개실이라고 하는데 이와는 달리 대부분 개실은 후천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개실이 생기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자의 지속적인 연동운동과 근육 조직의 변화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나이나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고속도로의 휴게소로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은 해봤는데 그래도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좀 추측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내시경이랑 CT 사진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진짜 저렇게 구멍이 숭숭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대장이 이렇게 매끈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왼쪽 대장 내시경 사진은 정상 소견입니다. 대장이 매끈하죠? 예.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누구나 봐도 어머. 싱크홀처럼 쑥쑥 들어간 3개의 개실이 관찰되죠? 네. 휴게소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사진은 실제 대장에 개실이 생기는 단면 모식도인데요. 네. 보시면은 개실은 대장을 만들고 있는 근육층이 갈라지면서 가운데 점막이 풍선처럼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개실 주변에는 혈관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개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얇은 개실 장벽, 혈관이 들어간다는 게 나중에 개실 증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저런 개실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개실 크기는 네. 아주 작은 사람부터 심지어는 3cm 정도까지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크기도 다양하고 개수도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진 준비하셨나요? 예, 이건 네. 뭔가요? 지금 사진은 복부 CT 사진입니다. 복부 CT는 보시다시피 개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 왼쪽 사진을 보면은 개실이 보이고 예. 개실염이 생기면서 주변에 농양이 생긴 그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개실염이 있으면서 총공이 되면서 주변 염증이 심해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부 CT 검사는 네. 개실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실염에서 생긴 합병증을 진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검사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이렇게 뚫려 있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증상이 좀 없다고 하셨어요. 궁금한 게 계실은 그럼 대장 내시경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어떤 자각 증상 같은 건 없을까요? 다행히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실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몸에 계실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계실이 사실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만약 계실이 있을 때 어떤 정상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계실이 안 생기게 예방을 하겠지만 실제 어떤 정상도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나 미리 치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대장에 계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얘기 드리면은 아까 보셨던 대장 내시경 네. 그리고 복부 CT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는 계실의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합병증까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실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 계실의 종류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실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병의 원인, 발생 과정, 예후 등을 설명할 때 하는 의학적인 이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실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진성계실, 가성계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자벽이 내청으로 구성되고 진성계실은 내청의 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진짜 계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심한 정도의 계실? 어떻게 심하다기보다는 봐야 될까요? 자기 모양을 그대로 갖고 생겼기 때문에 네. 진성계실은 대부분 선천성 계실로 모양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예. 이에 비해 가성계실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주인공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 대부분 가성계실을 설명합니다. 이전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가성계실은 창자벽에서 근육층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점막이 삐져나오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성계실의 벽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가성계실에서 증상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측 대장에는 진성계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좌측 대장에는 가성계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도 좀 둔해지고 또 변비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고령에다가 변비까지 있다. 그러면 계실이 생길 위험도 어쩌면 더 커질 수가 있을까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고령이 되면 장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신체 활동도 감소하고 장의 운동이 점차 줄어들어 변비가 생기거나 변비가 있던 분들은 변비 증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거기에 장 자체의 조직의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장 내부에서 생기는 압력에 취약한 대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변 운동을 위해서는 연동 운동이 평생 지속되고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섬유질 섭취까지 감소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장계실이 더 잘 생기니 나이는 대장계실을 생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실이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는 병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게 염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증상이 있을 거고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병이 아닌 계실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계실이 있는 상태를 계실이 있다. 계실이 여러 개 있으면은 계실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계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계실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실 질환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성계실처럼 장벽이 얇으면 손상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계실염이라고 하고 염증 외에 농양도 생기거나 심지어는 천공이 생겨서 복막염이 생기면은 계실염에 합병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몸 특정 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을 제일 먼저 느낄까요? 일단 처음에는 예, 열나고 네, 아프고 아프고 울고. 그렇죠. 열나고 아프고. 예. 예. 그러면은 실제 계실염이 시작되면 대부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오게 됩니다. 하하. 여기에 합병증이 추가된다면은 복통은 더 심해질 거고
이게 또 폐혈증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혈인데요. 대장계실은 공교롭게도 대장벽 중에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잘 생깁니다. 계실벽이 얇아 혈관이 노출되고 손상이 되면은 출혈이 생기고, 만약 출혈량이 적으면은 빈혈로 환자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출혈량이 많으면은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라고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 저 원장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가 어떤 게 궁금했냐면 왜 장 왼쪽에 있는 가성계실이 대부분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장벽이 얇으니까 네. 손상이 잘 되니까 질환이 더 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가성계실이 진성계실보다 장벽이 얇기 때문에 정상은 잘 생긴다고 합니다. 어허. 특히 왼쪽 대장에 생기는 계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이 생기니 가성계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왼쪽 대장 계실림이 합병적이 더 높다, 이런 이유는 진성과 가성이라는 이유보다는 왼쪽 대장이 하는 생리적 특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답은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그 얼핏 맞긴 맞는 거죠? 그럼 왜 왼쪽 대장에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길까?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왼쪽 대장에서는 연동운동의 압력이 제일 강해 천공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둘째는 왼쪽 대장은 나이가 들면 조직의 탄력도도 더 떨어져 염증이 생기면 잘 치유되지 않는 이유들이 합병증의 주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실과 대장암의 원인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계실이 오래되거나 많아지면 이게 막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식습관 중 식이섬유섭취가 적고 용료 섭취를 많이 하는 이유에서 두 질환의 위험 요인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실 자체를 우리는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대장암은 주로 대장 점막이 과다 증식해서 용종이라는 게 생기고, 네. 이 용종에 유전자 변화가 생기면은 대장암으로 발생하죠. 하지만 계실은 점막이 정상이기 때문에 대장암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실이 있을 때 대장암이 많다, 췌장암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이런 이유는 아마도 계실이 생기는 환자들의 식생활 습관이나 나이가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과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계실도 뭐 증상이었으면 괜찮겠지만 염증이나 출혈같이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1차적인 치료는 그럼 약물로 치료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계실염은 약물 치료로 가능합니다. 우선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혈액 검사, CT 검사 등을 참고해서 염증의 정도가 낮으면은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도 대부분 5일 이내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염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입원을 해서 식사 없이 장을 쉬게 하고 항생제나 기타 약물, 링거 등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막염이나 농양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계실에 재발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재발의 원인이 되는 계실에 대해 복강경 장치질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계실에서 출혈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출혈은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 그리고 항혈전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한테 자주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겠지만 출혈이 계속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내시경으로 지혈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시경 지혈술에도 실패할 경우는 혈관 조영술로 계실 부위 출혈 혈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래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대장 절제까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만약에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좋지 않으면은 이제 그때는 뭐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계실 질환에서 수술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계실염으로 염증 치료를 시작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합병증이 나타나면 이 합병증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바꿀 수가 있고, 때로는 수술로 치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양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다행히도 작은 농양은 약물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농양이 큰 경우는 항생제 치료에다가 외부에서 농양을 배액하면은 치료가 훨씬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런 치료에도 실패하면은 또 수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막염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응급수술로 복강경 세척을 시행하고 개실이 천공된 부위를 확인해서 이것을 봉합만 할지 아니면 장절제술을 같이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환자 상태가 나쁘거나 대장의 상태가 매우 나쁘면은 네. 장루라고 하는 인공항문 수술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제 개실 수술을 할 텐데 어떤가요? 하고 나면 좀 재발 걱정을 덜어도 괜찮을까요? 대장 개실이 대부분 여러 개이고 오른쪽 대장에도 생길 수 있고 왼쪽 대장에도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수술은 문제가 되는 개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왼쪽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오른쪽 대장에 개실이 있다고 수술을 확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사실 개실에 대해서 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에 남은 개실이 있다면은 여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새로 생긴 개실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대부분의 무증상 개실의 경우에는 뭐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 개실이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한번 생긴 개실은 우리 몸 구조가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 활동을 해도 저절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 문제도 일으키진 않죠. 만약 우리가 개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없앤다는 생각보다는 추가적으로 개실이 더 안 생기게, 거기다가 정상도 나타나지 않게 식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최선의 우리 예방책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사람의 체질이 남과 다른 건 바꿀 수가 없겠죠. 마지막 남은 건 식생활 습관을 좋게 하는 것인데 이 중 개실 예방에 도움되는 식습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산균을 잘 섭취하면은 장내 세균과 장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물성 기름, 붉은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거고 과거에는 견과류나 팝콘, 씨앗을 가진 과일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음식이 개실증이나 개실 질환을 일으키는데 해롭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은 대장 개실 예방에 도움되는 식습관과 성인병이나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개실염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식단부터 막 섬유질 해가지고 섬유질 많은 식단으로 먹어도 될까요? 우선 개실염이란 게 대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섬유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대장에 변이 많아지겠죠. 네. 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섬유질 섭취 등의 식습관은 치료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하는 예방적 목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이렇게 대장에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싱크홀, 개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실을 막기 위한 식습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리를 더 해주실까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인데요. 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 비만인 사람, 그리고 담배를 자주 피우는 사람에서 개실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거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관절이나 동맥 경화 때문에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아스피린 등은 장 점막을 잘 손상시키기 때문에 개실염이나 출혈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녹화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요. 정말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대장의 개실도 최고의 예방은 건강한 습관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괴실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이 성인병이나 대장암의 예방과도 비슷하니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만약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혈변이 생기면은 CT 검사나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무엇을 먹느냐,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고 듣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는 TBC 클리닉 건강 365를 지켜보시면은 아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정상훈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